누가 제발 도와주세요. 기계에 팔이 끼었어요. 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고통이 몰려와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어요. 팔은 거대한 쇳덩이 안에 끼어 점점 더 깊이 무자비하게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야, 찬호나, 잠깐만 버텨봐. 찬호나, 기다려봐. 이런 젠장, 시동이 꺼지질 않아. 어떻게 꺼야 되는 거야, 이거. 반장님 어디 계세요? 사람 살려요.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공장 안의 소음은 미친 듯이 퍼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려는 그때 쾅! 전기 변압기가 내려지면서 공장 전체의 소리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뭐야 이게? 야 김찬원, 발 안 빠지냐? 괜찮냐? 지원 나와서 이게 무슨 꼴이야? 애먼 사람을 잡게 생겼네. 반장님, 저 좀 제발.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일하니까 이 꼴이 나지? 야 승진아, 수건이랑 물 좀 당장 가져와. 민국이는 119, 얼른 신고해. 시간 끌지 마. 반장님의 목소리는 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엉켜 있었어요. 반장님은 절반쯤 주저앉은 제 곁으로 다가와 직접 내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잔호나,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 괜찮다. 괜찮을 거야. 이거 말이야, 나도 옛날에 당해봤어. 정말입니까? 이거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럼 기계에 물려도 제대로 치료만 받으면 다시 팔도 쓸 수 있어. 다른 데 보지 말고 내 눈만 봐. 정신 차리고 나만 보라고. 나 대기업 가야 해요. 제발 살려줘요. 그래, 꼭 대기업 갈 거야. 너 살 거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그 말에 저는 피투성이가 된 팔을 더는 보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시선을 반장님의 눈동자에 고정했죠. 곧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몇 사람이 기계를 분해하고 나머지는 제 팔을 꺼내기 위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맥박이 약해요. 출혈량도 많고. 이봐요.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춥죠? 몸이 너무 추워요. 이봐요. 정신 붙잡아요. 잠들면 안 돼요. 청년 이름이 뭐예요?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떨렸는데 눈을 떼려고 안간힘으로 버텼습니다. 체온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위험해.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요. 이봐요. 급대원 중 나이 든 남자가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조심스럽지만 다급하게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진 속 남자 누구죠? 이봐요. 말 좀 해봐요. 이 남자 대체 누구야? 그건 왜요? 사진 속 남자는 제 아버지래요. 저도 본 적 없지만 아버지라고 했어요.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당신 아버지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고아원 원장님이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 이봐요 청년. 정신 차리라고. 나 좀 보라고 제발. 하지만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어둠이 눈앞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과거의 시간 속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그곳엔 어린 제가 비 오는 날의 유리창 너머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다시 여행한 과거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구급차 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기였을 땐 타가소에서 지냈고 조금 더 자라자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성장해 나갔어요.
세상과 조심스럽게 눈을 맞추며 익숙하지 않은 사랑을 배우려 애쓰면서요. 5살 무렵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목에 늘 걸고 있던 작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원장님께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 목걸이에 있는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예요? 원장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고 이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네 아버지일 게다. 하늘나라에 갔다던 그 아빠요?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 네가 처음 이곳에 올 때 데려온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거든. 제가 타가소에 왔을 때요? 원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뒤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셨고 나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그 눈빛은 더 알고 싶어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체념 같은 걸 머금고 있었으니까요. 목걸이 속 남자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나와 조금 닮은 듯도 했고 또 한편으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처럼 이질적으로 보이기도 했죠. 어린 마음에도 그 사진 속 사람은 어딘가 나와 닿아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제가 성격이 무던한 건지 단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밥만 잘 주면 시키는 일은 착착 해내며 그럭저럭 잘 지냈던 것 같아요. 19 생일이 지나고 고아원을 나와 독립했죠. 처음엔 알바를 하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원장님의 소개로 어느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근처 원룸을 하나 얻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김 원장님이 소개했다는 애냐?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찬원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더 하지 않고 공장에 들어올 생각을 했나? 돈도 없고 사실 공부도 썩 잘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나더러 너를 키우라는 소리구만. 별 수 없으니 공장에 들어왔다는 거잖아? 실수했다는 걸 직감했고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말주변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겠습니다. 자식, 그래, 열심히 해. 설렁설렁 할 거면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낫다. 난 대충이라는 놈은 못 본 채 못 넘기니까 명심해라.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이 공장이 아니면 받아줄 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없었죠. 우렁차게 다짐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봤어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안녕하시렵니까? 네? 네, 안녕한 것 같네요. 첫날이라며 마음 단단히 먹었겠죠? 하루하고 도망가진 않을 거죠? 일이 꽤 힘들거든요. 절대 안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런 미인을 두고 도망을 가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예뻤고 한순간에 정신줄이 탁 놓이는 느낌이었어요. 입에서는 이상한 말만 줄줄 나오고 말았죠. 저기 수민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예뻤나요? 이 사람 웃기네. 일은 안 하고 연애하러 왔나 본데요? 헛소리 그만하고 저기 승진 씨한테 가서 뭐 할지 물어보세요. 네. 근데 수민 씨는 어디서 일하세요? 난 저기 끝에 제품 검사하는 데 있어요. 일하다 모르면 승진 씨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좀 들이댄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선을 확 긋더군요. 그래도 제 눈은 자꾸만 그녀에게 가더라고요. 단순한 작업이라 눈은 자유로웠고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사로잡혀 버렸죠. 야, 찬원아. 못 올라갈 나무는 야 멀리서만 봐라. 주임님, 수민 씨 좋아하는 거 눈치채셨어요? 여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공장 사장님만 빼고. 그 양반이 알았다면 진작에 난리 났을걸. 왜요? 설마 수미 씨랑 사장님 무슨 사이라도. 사장님 딸이야, 이 바보야. 성격도 무섭고 까칠한 그 사장님의 따님이라고요? 설마요. 수미 씨는 선녀 같아요. 하나도 안 닮았다고요. 임마, 진짜야. 그러니까 너 괜한 꿈 꾸지 마. 사장님은 딸 시집 보낼 때 주변 괜찮은 남자만 찾고 계신다니까. 사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네요. 갓 20살 된 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제 패기. 수민 씨를 만난 이후 저는 점점 능청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전엔 없던 용기도 생겼고요. 한 달 내내 자비를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고백을 날렸죠. 마치 따발총처럼요. 수민 씨,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우리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참, 찬원 씨, 몇 살이에요? 난 23인데. 전 이제 막 20살 됐죠. 뭐야, 그럼 내가 누나잖아.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싫은데요? 너라고 부를게요. 남자로 느끼게 꽉 안아줄게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웃기는 놈이네. 어린 놈이 까불까불하긴. 내가 예쁜 게 죄지. 맞아요. 수미 씨 너무 예뻐요. 누나라고 불러. 누난 내 여자니까. 이 노래 아시죠? 이놈, 아주 넋이 나갔네. 맞아요. 수미 씨라는 바다에 풍덩 빠졌거든요. 허우적 허우적. 아, 됐고, 말도 섞기 싫다. 수민 씨도 제가 싫지는 않죠. 우리 하드 먹으러 갈래요? 애기야, 하드 사줄게. 애기야, 나랑 놀자. 야, 너 진짜 혼난다. 어디서 선배이자 누나한테 감히 오글거리는 소리 한 번만 더 했다간 코로 밥 먹게 해줄 줄 알아? 그녀의 모든 말이 사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고백도 서툴고 다가가는 법도 몰랐지만 참을 수 없어서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게 제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저의 깨알 같고 어설픈 고백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마음을 꺼내 보였죠. 수미 씨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에 저는 천국을 본 듯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공장 사람들 눈을 피해 둘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디저트까지 곁들이게 되었어요. 아, 물론 은밀하게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저희만 몰랐던 거죠. 이미 눈치 빠른 공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몰래 손을 잡고 걷던 길에서 수민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찬원아. 자기야. 아, 벌써부터 징그럽다니까. 아무튼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 뭐야? 무서운 거 아니지? 우리 아빠 진짜 심각한 딸바보야. 나랑 결혼하려면 반드시 성공해야 해. 무조건. 잠깐, 뭐? 벌써 나랑 결혼 생각한 거야? 와, 수민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너 까불어. 진지하게 듣고 있어? 너 공장에서 일 잘 배워서 실력 인정받고 성장해야 돼. 아니면 우리 진짜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알겠어. 누나가 시키면 다 할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알지? 진짜 공장에선 티내지 마. 사람들 시선 신경 쓰이니까. 우리 연애 아직은 비밀이야? 알겠어. 나중에 다 이뤄내서 떳떳하게 말할게. 이 사람이 바로 사장님의 사위가 될 남자입니다. 하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비밀 연애는 비밀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들통이 나 있었던 거죠.
잔원아, 너 오늘 야근해라. 네? 오늘이요? 하필 오늘 약속 있는데. 수민이랑 데이트지? 내일은 좀 일찍 보내줄 테니까 오늘은 9시까지 잡아라. 주임님, 혹시 저희 사이 알고 계셨어요? 아이 녀석,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 근데 너 민국이 조심해라. 걔가 수민이 한참 짝사랑했거든. 그때 깨달았죠. 아, 민국이 형이 괜히 나한테 유독 일을 많이 시키고 트집을 잡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어이, 김찬원, 물량 다 뽑았냐? 네,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언제 다 끝내냐? 드려 터졌네. 기계 속도라 어쩔 수 없습니다, 형님. 아, 말대꾸하지 마. 이런 식이면 금방 잘린다, 이 자식아. 형, 저 미운 거 다 알아요. 제가 잘려서 수민이랑 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죠? 수민 씨랑 저는 서로 평생을 약속했어요. 형이 짝사랑한 건 알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수민 씨는 제 여자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민국이 형은 주위를 힐끗 둘러보더니 갑자기 제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사장님이 알면 너 뼈도 못 추려. 헤어져, 지금 당장. 형, 남자답게 굴자고요. 사장님 핑계대면서 저랑 헤어지라니. 아, 그건 좀 비겁하잖아요. 야, 나도 수민이 좋아하긴 했어. 하지만 그냥 친구로 좋아한 거야. 여자로는 안 되겠다고 이미 마음 접었어. 거짓말 마세요, 형. 질투하는 눈빛 다 보여요. 정신 차려. 사장님이 네 정체 알게 되면 넌 진짜 끝장이야. 무서울 정도로 딸한테 집착하시는 분이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 인정 안 하신다고. 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가요. 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수미 씨 옆을 지킬 거예요. 형, 진짜로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나 진짜 친구로 좋아했던 거라니까. 그러면 요즘 그렇게 저한테 갈구세요. 일 못한다고 혼내고 일부러 감정 섞어서 말하잖아요. 아, 그건 너 잘하라고 그런 거지. 아, 됐어요. 더는 핑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할 만큼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좀 그냥 두세요. 그리고 수민 씨한테도 괜히 찝쩍대지 마세요. 제가 눈으로 본 게 몇 번 있어요. 다음엔 참지 않을 겁니다. 사랑에 빠진 저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수민 씨는 제 여자였고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붙은 마음은 타오르는 만큼 당당했죠. 결국 비밀 연애는 말뿐이었어요. 공장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우리 사이는 연기처럼 번져 어느새 사장님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사장님에게 조용히 불려갔습니다. 사장실 문을 열자 사장님은 묵직한 침묵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회색빛 양복 차림의 그분은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책상 위에 단정히 올리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벼르고 계신 눈빛이었습니다. 앉아라. 지금 당장. 저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지만 등받이에 기대지 못했습니다. 뭔가 쏟아질 것 같은 긴장감이었죠. 야, 너 내 딸 수민이랑 사귀는 거 진짜냐?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너스레를 떨면서요. 사장님, 그게 들켰네요. 아이, 근데 솔직히 이제부터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까? 주먹을 쿵 하고 책상에 내리치며 사장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이해했지만 이 정도로 흥분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저에게 한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이놈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 천하의 고아자식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놈이 내 딸을 감히 넘봐? 사장님, 말씀 좀 낮춰주세요. 저 부족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수민 씨한테는 진심입니다. 저희 서로 미래를 약속한 사이라고요. 약속? 치, 이놈이 아주 망상이 가득하구만.
너 따위가 내 딸 인생에 끼어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네 놈을 취직시켜주고 월급도 주고 한 달에 2번씩 야식도 돌려줬더니 그 은혜를 딱 이렇게 갚는 거냐? 그 은혜 평생 갚을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수민 씨랑의 관계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진지해요. 이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놈 같으니 천의 고아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사장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을 돌아 나와 저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당장 내 공장에서 꺼져.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다시는 내 딸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만약 또 내 눈에 띄면 그땐 쥐도새도 모르게 너 같은 놈 지옥 구석에 처박아 줄 테니까. 사장님, 아니 아버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희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갈라놓으려 해도 소용없어요. 꼴값은 지어치워. 너 이제 끝이야. 내 딸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땐 진짜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지 못하게 해주겠어. 마지막 경고야. 그 말과 동시에 저는 공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장님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일 그만두라고 작업복과 신발을 반납하라고 하셨답니다. 몇 마디 욕을 먹고 연애를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장님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고하고 저를 공장에서 쫓아냈답니다. 공장 앞길이 그날따라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민 씨는 제가 잘려서 나가는 줄도 모르고 저 멀리 작업대 위에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으로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장에서 잘리고 난 후 방 한켠에 던져진 듯한 원룸에서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커튼은 내내 거친 채로 빛도 들지 않았고 라면 국물 말라붙은 냄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갔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신음이 몇 번 울린 뒤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기더군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밥은 먹었어? 나 보고 싶지 않아? 회신은 없었고 회신 대신 읽지 않음이 쌓여갔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수민 씨 아버지가 정말 단단히 벼르셨다는 걸. 고아라는 사실, 가진 게 없다는 것, 그 모든 결핍이 사랑을 해선 안 되는 이유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저는 영원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한번 쿡 찔렸다고 쓰러질 순 없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 공장 퇴근 시간에 맞춰 공장 앞을 서성였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녀가 나타날 그 순간만 기다리며. 그리고 어느 날 수미 씨가 퇴근문을 나섰고 저는 재빨리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왜 전화 안 받아? 나 진짜 보고 싶었어.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말하더군요. 제 눈을 쳐다보지 않은 채 말이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아빠가 너랑 계속 만나면 나 머리 깎이고 절에 보내겠대. 그건 괜히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겠지. 우리 그냥 몰래 만나면 되잖아. 사장님한테는 끝났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계속 사랑하면 되잖아. 우리 그거 잘하잖아. 비밀 연애 고수들이잖아. 그럴 수 없어, 찬원아. 아빠가 울면서 나한테 얘기했어. 제발 제대로 된 남자 만나달라고. 너처럼 가진 것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애 말고 나한테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다고. 좋은 사람? 고아가 아니고 돈 많고 학벌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찬원아, 너도 아직 어리고 나도 어려.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아. 헤어지자고?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죽어도 못 잊는다고 난.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그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사랑도 시간이 약이야. 찬원아, 우리 끝내자. 다시는 찾아오지 마. 부탁이야. 그녀는 등을 돌렸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멀어지는 뒷모습이 꼭 날카로운 바늘 같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장난처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입을 다물고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 끝날 때 이토록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 후로도 며칠, 아니 몇 주를 더 매달렸습니다. 공장 앞에 숨어 기다리기도 하고 그 길목을 일부러 걷기도 했죠. 한밤중에 혼자 술에 취해 원룸 천장을 보며 울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 것도 처음이고 누군가에게서 사랑받은 것도 처음이었는데 그 끝은 이렇게 조용하고 냉정하게 지나갔죠. 그래도 그 사랑은 제 인생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수민이가 저에게 돌아올 날을 상상하며 다시 발돋움을 해보기로 했어요. 원룸은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곰팡이 냄새, 문이 삐걱대는 소리,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모든 게 그날 이후 멈춘 듯 있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다행히도 원룸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공장에서 인력난이라며 면접을 간단히 보고 다음 날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하나? 그 질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답은 기초부터 다시 쌓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일은 착실히 해냈고 퇴근 후엔 야간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기계 소리에 익숙한 손으로 펜을 잡고 자격증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2년, 자격증은 3개나 땄고 어느새 저는 주임이라는 직함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시간이 약이야. 그 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수민 씨 생각이 덜 나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 언제나 우연이라는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날 마트에서 두유 하나를 사들고 나오는 길, 공장 앞 골목에서 누군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반듯한 뒷모습, 어깨에 걸친 가방, 머리를 넘기는 손짓,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죠. 수민아. 수민 씨가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찬원이? 와,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나야 뭐 똑같지. 너는 어때? 나? 운 좋게 대기업 생산직 붙었어. 내년에 이직 예정이야. 우와, 진짜? 대단하다 너. 시련이 사람을 키우나 봐. 공장 다니며 자격증도 따고 야간학원도 다니고 지금 일하는 공장 사장님 형이 그 회사 관리자거든. 낙하사님 좀 빌렸지. 그래도 최종 면접은 내 실력으로 통과했어. 와, 멋지다. 낙하산도 능력이야. 찬원아, 정말 축하해. 다들 잘 계시지? 승진이 형, 민국이 형, 그리고 사장님도. 응, 다들 그대로야. 아빠도 여전히 엄하고. 수민 씨는 어때? 애인 생겼어? 아니, 아빠가 또 그러시더라. 자기가 정해준 사람 아니면 만나지 말라고.
여전하시네, 사장님. 아무튼 반가웠어. 건강하고 잘 지내. 그래, 너도 잘 가. 그리고 잘 살아. 우리는 그저 웃으며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야 할 때를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발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또다시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디려 했죠. 입술은 떨렸고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그것은 이제 쓸데없는 옥이라는 걸 알아버린 아이였거든요. 그저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공장 골목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와 소리치는 주임님이 보였습니다. 수민아, 큰일 났어. 사장님 다리가... 네? 무슨 말이에요? 기계에 다리가 끼었어. 구급차는 아직도 안 오고. 어떡하지?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만 움직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공장문이 열려있고 내부에서 사람들의 고함과 기계 소리가 엉켜 들려왔습니다. 철근을 자르는 기계에 사장님 다리가 끼어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찢어졌고 얼굴은 창백했고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그저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임 없이 앞으로 달려가 사장님을 눕히고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더 위험해요. 누구 저쪽에서 수건 좀 가져와요. 피 멈추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저는 마치 2년 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수민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두려움과 어쩌면 작은 존경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다시 던진 한 장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구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공장 사람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신을 다잡은 건 저 하나뿐이었죠. 저는 서둘러 빠루를 들고 와 거대한 기계의 틈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다리를 빼요.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사장님 구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틈이 벌어졌다. 야, 됐어, 찬원아. 이제 될 거야. 사장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기도를 확보해 숨길을 열고 온몸을 두드리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시간이 흘러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응급수술 끝에 다행히 신경은 손상되지 않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문병을 갔을 때 사장님은 침대 머리맡에서 저를 보며 멋쩍은 듯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꺼내셨습니다. 잔원아, 네가 날 구해줬다며? 정말 고맙다. 에이, 사장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또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안부도 못 물었구나. 요즘은 어때? 어디 계속 일하고 있나? 네, 올해까지는 여기서 일하고요. 내년 초엔 대기업 공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운이 좀 따랐어요. 사실 낙하산도 있었고요. 내가 자네를 너무 얕봤구먼. 그동안 막말도 많이 했지. 미안하다, 찬원아. 에이, 그게 뭐 별거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만큼 강한 약도 없다고. 그 말을 하며 수민 씨 쪽을 바라보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네 얘기 많이 들었네. 그쪽 공장 사장이 내 친구라서 몇 번 만났는데 자네 기술도 좋고 일도 야무지다고 칭찬을 하더군. 뭐 틀린 말은 아니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없으면 그 공장이 안 돌아가요. 사장님이 저 놓치신 거 땅을 치고 후회하시라고 악착같이 일 배웠거든요. 정말 미안하구만.
찬원아, 내 딸이 엄마 없이 커서 내가 좀 더 보호하려다 결국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줬구만. 그게 다 내 그릇된 욕심 때문이었지. 괜찮아요. 이젠 다 지났잖아요. 상처도 언젠가는 아물기 마련이고 사람은 한 번쯤 이별을 겪으며 어른이 되는 거죠. 사장님 덕에 제가 한 뼘은 더 자랐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 진심에 사장님은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주의 치료를 더 받은 뒤 사장님은 무사히 퇴원하셨죠. 며칠 뒤 공장에서 한창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마친 뒤 제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곁에는 익숙한 얼굴, 수민 씨의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김 사장, 오늘 제품 출고가 밀려서 말이지. 일손이 너무 부족하네. 하루만 지원 좀 해줘. 일당은 넉넉히 줄 테고 일 끝나면 회식도 내가 쏘지. 어이 김찬원 주임, 밑에 애들 4~5명 데리고 좀 도와주고 오게. 어렵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래 잘 좀 부탁하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오늘만 잘 부탁하자고. 저는 후배 4명과 함께 수민 씨의 부침 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기계 앞에 나란히 앉아 작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맡은 기계는 유난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또 멈췄네. 이 기계 좀 갈아야겠는데요? 우리도 알아. 근데 기계값이 워낙 비싸서 사장님이 고민 중이셔. 짠돌이셨구먼. 오늘은 어떻게든 손봐가며 돌리겠지만 빨리 교체하셔야 해요. 지금 이 상태론 오래 못 버텨요. 그래도 자네 손만 닿으면 잘도 돌아가잖아. 많이 컸어, 찬원씨. 시련이 사람을 단단하게 하죠. 오늘 물량 끝까지 가봅시다. 그러나 기계는 자꾸 제품을 끼우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손으로 제품을 빼내느라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기계가 멈추더니 제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고 저는 다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구급차의 상황으로 돌아와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꿈으로 꾸고 나서 정신을 차렸을 땐 여전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건가요? 도로가 너무 막혀서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구만. 이런 젠장. 구급차가 지나가면 길 좀 비켜라, 이 인간들아. 운전자 뭐해? 사이렌 소리 키우고 밀어붙여. 꽉 막힌 도로에서 차 몇 대가 비켜주긴 했지만 앞에 줄지은 차량들이 쉽게 지나갈 길을 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경찰 오토바이들이 여러 대 출범하더니 경고를 하며 길을 텄고 구급차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어요. 저는 다시 기절했고 눈을 다시 떴을 땐 환자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 팔 어떻게 됐죠, 선생님? 수술이 잘 돼서 안심해도 됩니다. 마취가 풀리면 많이 아플 거예요. 진통제 계속 넣어줄 테니 푹 쉬시면 돼요. 제 팔이 멀쩡하다는 거죠? 다행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곧 마취가 풀리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진통제를 맞고 진정이 되었는데 병실에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저를 병원에 데리고 온 구급대원과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 청년입니다. 펜던트에 있던 사진이 회장님과 똑같더라고요. 그렇구만. 청년 얼굴을 보니 느껴지는 게 있어.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무사했네요. 저기 청년, 이분은 호텔 운영을 하는 회장님입니다. 호텔 회장님이요? 그런데 저를 왜 찾아오셨죠? 당신 목에 건 펜던트에 있던 사진 속 주인공이 바로 이 회장님입니다. 내가 그 사진을 보고 놀란 건 기억하죠? 글쎄요. 다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라 회장님은 내가 젊었을 때
잠시 경호원으로 모시던 분입니다. 그때 젊은 사진을 보고 한 번에 알아봤죠. 펜던트 속의 남자가 회장님이라는 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 목걸이 속 남자는 친부인데 진작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갓난아기 때 고아가 됐다고요. 그 말에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펜던트를 좀 볼 수 있을까? 그래요. 보여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보세요. 목걸이를 빼서 건네줬더니 사진을 열어보고 다시 한숨을 쉬더군요. 이제야 찾았네. 뭘요? 그 목걸이요? 그거 우리 아버지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네 목걸이가 맞아. 내가 걸어준 목걸이.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할 건데 들을 준비가 되었길 바라네. 회장님이라는 사람은 무슨 사연인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와 아내는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지. 그런데 말이야, 아들이 태어나면서 아내가 연이은 난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자식을 낳고 하루 뒤에 세상을 떠났네.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내가 숨지고 나서 나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지. 그런데 아내가 떠난 지 한 달 만에 내 머리에 종양이 발견됐어.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을 거라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네. 그때 나는 돈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죠? 회장님은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게 힘들었는지 갖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받았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어. 그런데 머리를 수술받으며 신경 전달하는 부분이 크게 훼손돼서 반신불수가 됐지. 나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들을 다가소에 보내게 됐지. 그러니까 그때 버린 아들이 저라는 겁니까? 버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맞네. 난 그때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돈도 없었어.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100배는 낫다고 판단했지. 그리고 나서 나는 재활에 10년의 세월을 쏟았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지금 내가 절뚝대고 걷는 걸 봐서 알겠지만 몸이 정상이 아닌 건 알겠지. 아무튼 난 재활을 하면서 아들을 꼭 되찾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도 돈이 없었고 일할 몸도 되지 않았다네. 이보세요, 회장님. 자꾸 몸이 불편하다고 전제를 까시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야기를 듣다가 짜증이 밀려와서 결과만 말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눈물 그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서 돈을 벌려고 도전했어. 하지만 쉬운 일이 없었지. 난 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키울 능력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다 세월이 조금 흘렀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어. 누가요? 나도 자네처럼 고아였네.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출생의 비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 난 기업 총수가 바람 피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어. 어느 날 내 친부가 돌아가셨고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까지 포함되었다고 변호사가 찾아왔더군. 무슨 막장 스토리에 기적 같은 일이 동시에 일어났네요. 그래. 아무튼 난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친부가 물려준 호텔을 받게 되면서 내 아들을 찾기 시작했네. 광고를 여러 번 냈고 흥신소와 탐정을 고용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졌지. 그런데 갓난아기 때 헤어진 아들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네. 그래서 찾고 있던 아들이 저라는 겁니까? 이보세요, 회장님. 목걸이를 누군가 실수로 저에게 걸어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네 얼굴을 보는 순간 느꼈네. 내 아들이라는 걸.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조금도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니 많이 당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윽고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군요. 찬원 씨라고 했지? 실례가 안 된다면 진자 검사를 해줄 수 있겠나? 호텔 회장님이 내 친부일 리가 없어요. 제 아버지는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니 한 번만 도와주게. 나 아들을 찾지 못하면 평생 고통스럽게 살 거야. 자네가 친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받아줘. 눈앞에 있는 회장님은 전혀 제 친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전혀 다른 것 같았고 그 어떤 향수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주 절박한 표정으로 부탁을 해서 검사해보라고 머리카락 몇 가닥을 뽑아서 드렸어요. 해보세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보시면 좋죠. 그런데 아마 아닐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건 해봐야 하는 거지. 아무튼 고맙네. 그럼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오겠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회장님을 돌려보내고 수민 씨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본 사장님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얼굴이었어요. 미안하네, 찬원아. 나 때문에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해서 미안해. 난 자네가 잘못되는 줄 알고 많이 놀랐어. 사장님, 그 기계 바꾸세요. 돈 아끼다가 다른 직원 또 잡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네요. 그러고 보니 사장님도 저도 공장기계에 끼어서 수술을 받았네요. 같이 살아난 동지네요. 제가 괜찮다는 듯 웃자 수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찬원아. 말해.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무슨 이야기? 내가 찬원 씨 자기랑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뭐? 나를 다시 만나? 갑자기? 수민 씨는 머리를 극적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바보 같았어. 우리 아빠도 그때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고. 헐, 그래서 나랑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말을 주인공 빼고 두 사람이 한 거야? 찬원아, 아직 나 못 잊은 거 아니야? 난 자기를 못 잊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너무 멀리 왔잖아. 내가 수민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지만 너무 멀리 왔어. 그래서 자기 마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괜히 김칫국을 마셨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두 사람이 사과하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니 내가 마음을 열어 수민이 자기랑 다시 시작해볼게. 진짜? 그래. 사장님이 날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 보니 진짜 우리 둘 만나는 걸 허락하신 모양인데 기회 왔을 때 잡아야지. 사장님, 진짜 우리 둘이 만나도 돼요? 그러자 사장님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날 구해줬을 때 내가 많은 걸 느꼈어. 원망의 대상인 나를 구해주려고 진땀 흘리는 걸 보고 감격했고 감탄했네. 그리고 자네라면 내 딸을 평생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구해드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아무튼 저를 보는 시선을 바꿔주셨고 수민이랑 만나는 걸 허락해주신다고 하니 다시 잘해볼게요. 정말 고맙네. 이 못난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저 촌에 고아라고 무능하다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뱉었던 막말은 잊어주게. 그리하여 저와 수미 씨는 다시 인연을 이어붙였습니다. 수미 씨는 공장 일을 잠시 멈추고 제 옆에부터 간병을 했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부축해 주었고 밥도 떠먹여줬답니다. 자기야, 밥 먹여줘.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오른팔은 멀쩡하면서 왜 그래? 자기 손이 없는 거 아니니까 밥은 혼자 먹자. 저는
얼른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애교를 부렸어요. 아, 나 손 없어. 빨리 먹여줘. 간병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아,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는데. 알았어. 먹여주면 될 거 아니야. 자, 해봐. 미래 마누라가 먹여주는 밥이라 그런지 맛있구려. 이보소 마누라. 이번에는 국물을 줘서 먹여주시오. 아, 진짜. 알았어. 날 다시 받아줬으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대신 도망가면 안 된다. 그건 마누라가 하는 걸 보고 결정하겠소. 아, 온몸이 찌뿌둥하네. 안마 좀 해주구려. 수민 씨는 제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면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보름 내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말이죠. 수민 씨 부친도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제 몸을 살폈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수십 번 해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의 일은 용서했고 생각도 나지 않아 사장님이 조금도 밉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사장님과 수민 씨가 병실에서 같이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이보게 찬원이, 결과가 나왔네. 진짜가 맞아. 이거 보라고. 결과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친자가 맞다고요? 아이고 참, 난감하네. 찬원아, 아들. 내가 그토록 찾은 아들이 자네가 맞아. 이제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사실 저는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줄 알고 살아왔으니 갑자기 생긴 친부가 달가울 리가 없었네요. 하지만 사람 인연과 운명은 다가오는 걸 막고 싶지 않았던 저는 회장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답니다. 오, 우리가 부자 사이라 참 신기하네요. 그럼 아버지라 부를게요, 아버지. 아들, 반가워. 가난하기 때 보고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아버지 호텔 회장님이시니까 저를 후계자로 삼아주시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아니, 오래 살긴 해야지. 우리 아들이 장가도 가고 손주도 낳는 걸 보고 오래오래 살아야지. 찬원이 네가 잘 살도록 내가 제대로 지원해 줄 거야. 회장님과 저의 대화에 수민 씨와 사장님은 무슨 사연이냐고 물었고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일러주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대 중반 나이가 된 저는 수민 씨와 아버지의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는 공장 직원이 아닌 호텔 후계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물론 대기업 생산직 자리도 포기했죠. 여보, 우리 자식 나오면 여기서 돌잔치 하면 되겠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많이 놀랐지. 아니, 난 마음먹으면 한 방에 이루는 사내라고. 그때 작정하고 사랑을 나눈 거야? 하여튼 말을 징그럽게 하는 거는 못 말린다니까. 여보, 우리 같이 반신욕이나 하자. 호텔에 왔으니까 실컷 누려야 하지 않겠어? 또 징그럽게 군다. 옆방에 아빠랑 시아버님이 계신 거 몰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반신욕 하는데 들어오시겠어? 여보, 어서 반신욕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수영도 하자고. 아유, 내가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사네. 그래, 실컷 놀아보자고. 저와 아내는 허니문 베이비를 가지게 되었고 이듬해 어여쁜 딸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같이 운동도 다니셨고 공장과 호텔을 오가며 서로가 하는 일을 응원해 주셨답니다. 천의 고아가 사랑의 시련을 겪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다가 다시 한 줄기 빛을 보고 으쌰으쌰해서 살아봤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네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고아든 아니든 행복을 누릴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불행한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희망을 품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